군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첨단 무기는커녕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는데 별을 단 장군은 무려 3,000명이 넘는 군대. 무슨 코미디 영화 설정 같지 않나요? 근데 이게 실제로 캄보디아 군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의 바탕으로 이 기묘한 군대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군사력 하면 떠올리는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사례라서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이 없어서 생긴 일일까요?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어떤 목적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국가의 군대가 사실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그 총구의 진짜 방향을 추적해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기이한 불균형부터 한번 숫자로 확인해 보죠.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인데요. 캄보디아 전체 병력이 약 12만 5천 명인데 이들을 지휘하는 장군이 3천 명이 넘는다고 해요. 3천 명이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병사 약 40명당 장군이 1명꼴이에요. 40명이요? 아니 그건 일반적인 군대에서는 소대 하나 정도의 규모인데 그럼 소대장 한 명이 곧 장군이란 얘기가 되잖아요. 맞아요. 말 그대로 옆집 아저씨도 장군, 앞집 청년도 장군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이죠. 아마 여러분도 이게 가능한가 싶으실 거예요.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인구 대비 장군 수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정말 그렇죠. 약간 사단 야유의 계획을 짜는 임무를 맡은 장군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렇게 장군이 넘쳐나는 나라가 현대전의 상징인 전투기는 단 한 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2010년쯤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구형 미그 21 몇 대를 퇴업시키고는 그 이후로 아예 전투기 전력을 비워뒀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얼핏 보면 장군이 많은 것과 전투기가 없는 것, 이게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요.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의 뚜리에서 나온 동전의 양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기형적인 구조는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아주 명확한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결과물이라는 거죠. 단 하나의 목표요? 그게 뭘까요? 국방이 아닌 다른 무언가라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내부 통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쿠데타 절대 방지 시스템이죠. 이 군대의 진짜 적은 국경 너머에 있는 게 아니라 권력자 바로 등 뒤에 있었던 겁니다. 와, 쿠데타 방지라.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그 첫 번째 퍼즐 조각, 왜 장군은 그렇게 많은가부터 맞춰보죠. 자료를 보니까 1990년대 중반부터 이런 현상이 시작됐다고 나와요. 네. 당시 미화 $1,000, 우리 돈으로 한 130만 원 정도만 내면 장교들이 장군으로 진급할 수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건 그냥 부패 아닌가요? 장군 계급 대방출 같은 거요? 겉보기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부패가 만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돈벌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40년 가까이 캄보디아를 철권 통치한 훈센 전 총리가 있습니다. 아, 훈센. 독재자에게 가장 큰 공포가 뭘까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 즉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잃게 만드는 쿠데타입니다. 그렇겠네요.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독재자들이 그렇게 무너졌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장군 인플레이션이라는 아주 기발한 전략을 쓴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군의 장군이 3,000명이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장군이라는 계급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겠죠. 너도 나도 장군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견제하느라 정신없겠네요. 누가 진짜 실세인지, 누구 줄을 타야 하는지 눈치 게임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걸 노린 겁니다. 모두에게 장군이라는 명예는 주지만 아무에게도 진짜 권력은 주지 않는 거죠. 이름만 장군이지 실제로는 수십 명의 병력만 지휘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수천 명의 장군들이 하나의 뜻을 모아서 쿠데타를 모의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치 큰 케이크 하나를 통째로 두면 누군가 훔쳐갈 위험이 있으니까 아예 수천 개의 아주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나눠주는 것과 비슷하네요. 한 조각으로는 배도 안 차고 그 조각들을 다시 모아서 원래 케이크로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전형적인 분할 통치, 디바이드 앤 룰 전략이죠. 모두가 장군이라는 감투에 만족하고 서로의 작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경쟁하는 동안 정작 최고 권력자는 누구의 도전도 받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이런 군대가 과연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요? 명령 체계가 엉망일 텐데요. 맞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장군이 3,000명인데 어떻게 지휘 체계가 돌아가죠?
전쟁 나면 서로 자기가 지휘관이라고 싸우다가 끝날 것 같은데요. 이건 군대의 효율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포기한 거죠. 훈센 정권에게 군대의 전투 효율성은 최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국가 안보보다 더 중요한 건 정권 안보였으니까요. 약간의 비효율과 혼란은 정권의 안정을 위한 비용으로 기꺼이 감수한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군이 많은 이유는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권력을 잘게 쪼개서 쿠데타의 싹을 자른다. 그런데 이게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만약 쿠데타가 그렇게 무섭다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전투기는 왜 없애버린 걸까요? 이건 마치 도둑이 무서워서 집 현관문을 아예 없애버린 것 같은 느낌인데요. 태국 같은 인접국과 실제로 국경 분쟁도 겪는 나라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전략의 활용점정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 스스로 전투기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공언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이건 못 사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 사는 겁니다. 왜죠? 대체 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전투기라는 무기의 속성 때문입니다. 전투기는 외부의 적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동시에 내부의 권력자를 위협하는 가장 빠르고 치명적인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아, 역사적으로 수많은 쿠데타의 성공과 실패가 바로 공군력의 향방에 따라 갈렸습니다. 공군력이요? 왜 하필 육군이나 해군이 아니라 공군인가요? 쿠데타의 성공 조건은 속도와 기선제압입니다. 얼마나 빨리 권력의 심장부, 그러니까 대통령궁, 총리 관저, 방송국 같은 핵심 시설을 무력화시키느냐에 달려있죠. 네. 육군이 탱크를 몰고 수도로 진입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 움직임이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전투기는 다릅니다. 이륙 후 단 몇 분 만에 수도 상공에 나타나 핵심 목표에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죠. 아,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지상군이 진압되기도 전에 이미 게임이 끝나버릴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 언급된 1973년 칠레 쿠데타가 대표적인 사례죠. 당시 피노체트의 군부가 아우구스토 대통령이 버티고 있던 대통령궁을 향해 영국제 호커 헌터 전투기를 출격시켜 폭격했습니다. 자국의 공군기가 대통령궁을 공격하는 그 충격적인 이미지는 쿠데타 세력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모든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 나라 전투기가 대통령궁을 폭격하는 장면이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훈센 같은 노련한 독재자는 바로 그 역사를 본 겁니다. 공군, 특히 전투기 조종사라는 소수 엘리트 집단이 마음만 먹으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는 그 잠재적 위협의 싹을 아예 뿌리 뽑아버린 겁니다. 전투기가 없으면 공군을 이용한 쿠데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니까요. 아, 외부의 위협을 일부 감수하더라도 내부의 배신 가능성을 0으로 만드는 게 훨씬 남는 장사라고 판단한 거죠. 와, 이건 정말 상상 이상이네요. 국방력을 희생해서 정권을 지킨다. 결국 전투기를 퇴역시키고 다시 도입하지 않은 건 돈 문제가 아니라 뼛속까지 계산된 정치적 결정이었군요. 정권 방어가 곧 국방이라는 생각이었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시각에서는 국가의 가장 큰 위협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이 거의 완성된 것 같습니다. 전투기는 없고 장군들은 서로 견제만 하는 군대. 그렇다면 이 군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전투기 대신 이들이 집중하는 건 뭔가요? 자료를 보면 헬리콥터, 지상군, 헌병대, 그리고 다층 방공망을 강화하고 있다고 나와요. 그 무기체계의 조합이 바로 이 군대의 진짜 임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조합을 뜯어보면 헬리콥터는 기동성이 좋으니까 특정 지역의 병력을 신속하게 투입하기 좋고요. 지상군과 헌병대는 말 그대로 땅 위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세력이고요. 그런데 방공망은 좀 의외인데요. 공격 무기인 전투기는 없애면서 방어 무기인 방공망은 강화한다. 이건 좀 모순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이 전략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죠. 이 방공망은 누구의 전투기를 막기 위한 걸까요? 물론 태국 같은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하는 목적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요? 네, 국경 분쟁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 공군이 영토 깊숙이 들어와 수도를 위협하고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인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갖지 않겠다. 하지만 외부 공격으로 인해 내부가 흔들리는 상황도 막겠다. 이런 뜻이군요.
철저하게 방어적이면서 내부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네요. 맞습니다. 이 군대의 주 임무는 처음부터 외부 침략을 막는 게 아니라 내부 질서 유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캄보디아군과 헌병대는 지난 수십 년간 반정부 시위 진압, 정치적 긴장 상황에서의 질서 유지, 농촌 지역 통제 같은 내무 임무에 아주 빈번하게 동원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캄보디아 군민이라면 군대를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면 언제든 나를 향할 수 있는 창으로 느끼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태국과의 국경 분쟁 사례가 이 모든 걸 증명하는 것 같아요. 당시 태국이 F-16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위협했지만 캄보디아는 전투기로 맞대응하는 대신 지상군과 방공 전력으로 버텼다고 하죠. 네, 순수하게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열세였고 실제로 피해도 덮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권의 목표는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승리가 아니었다고요? 그들에게 더 중요했던 건 그 분쟁 상황을 빌미로 내부에서 반정부 여론이 들끓거나 쿠데타 모의 같은 혼란이 일어나는 걸 막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 결속을 다지는 효과를 노렸을 수도 있죠. 만약 그때 전투기가 있었다면 그 전투기를 조종하는 엘리트 조종사 그룹이 새로운 권력 집단으로 떠올라 오히려 정권의 위협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듣고 보니 모든 것이 정권 안정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치밀하게 짜인 거대한 체스판처럼 느껴집니다. 군사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결정들이 정치적 생존이라는 열쇠를 푸니까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네요. 바로 그것이 때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외부의 안보보다 권력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가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캄보디아 군대는 그 현상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뭐랄까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니라 오히려 40년에 걸친 장기 집권 체제를 지탱해온 매우 논리적이고 치밀한 정치적 장치였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군사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과연 한 국가의 군대는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이죠. 우리는 보통 군대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지만 때로는 그 총구가 외부가 아닌 내부를 향할 수도 있다는 걸 오늘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군대의 진짜 역할은 무엇인가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